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57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왜 어렵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다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식들을 먹기 때문에 충분히 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인간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가장 심층적으로 담아낸 책. 운명에서 희망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대통령 문재인의 솔직한 이야기. 가장이자 아버지 문재인에 관한 김정숙 여사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일화들.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통령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분석해주는 심리학자의 사려 깊은 관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고 싶다면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나는 꼽살이다 157회. 저는 경제의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구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요. 네, 오늘도요 제 옆에는 우리들의 귀염둥이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 모두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용서하지 않겠다. 경제학계의 셀러문 선필 소장님 나오셨어요. 와.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셀러문? 나 셀러문을 엄청 좋아해. 혹시 집에 막 치마도 입고 그래요? 에이, 내가 그런 게 있으니까. 셀러문 치마 내가 무슨 입고? 승도착증 환자냐. 선거착장. 근데 우리 이거 일본식 발음이 세라잖아요. 세라복. 그러니까 세라복. 세일러를 발음이 안 되니까 세라 이러거든. 그다음에 그렇게 입는 그 느낌의 복장을 세라복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거 보니까 집에 한 벌 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일어를 옛날에 좀 했잖아. 그래서 알죠. 이현진 데스까? 어이가 상실 의무 됐다. 이거 뭐냐 이거. 아, 네. 경제학계 세일러문. 야, 여튼 마음에 든다. 지금까지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아,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 이걸로 고정할까? 경제학계 세일러문. 네. 왠지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것 같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낙곱살 제157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광고 시간. 네, 오늘도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저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쭉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행 갈 때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행지에서 좀 더 편안한 건 그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혹은 뭐 캠핑카나 자동차를 빌리기도 하고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기억하시죠? 02-849-9730. 네, 7,000원 운전자 보험, 10,000원 화재 보험. 네,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10,000원 화재 보험 카페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운명에서 희망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시잖아요.
한미 동맹부터 북핵, 사드까지 그 외에도 산적한 현안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그 많은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들어오시길 기대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방미 기간에 운명에서 희망으로 이 책을 다시 읽겠습니다. 왜요? 왜 웃으시죠? 읽든가 말든가. 왜 그래? 우리 인이를 위해서 운명에서 희망으로. 그 인이가 내 인이야? 선대인이 저리가 선대인이. 네. 너무 좋다. 그럼 읽지 마. 나 요즘 너무 늘 사랑에 빠져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자, 혹시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naggobsal@gmail.com 낙곱살@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야심작이죠. 2017년 미래기에는 어디 있는가? 7월 8일, 9일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매진 다 됐죠? 아직 불행히도. 그러나 다행히도라고 해야지. 아니, 불행히도. 불행히도? 나를 위해서는 불행히도. 그렇죠. 그다음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는 다행히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양일권 기준으로 800석 모집인데 네. 670석 마감됐고요. 아직 130석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좀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통 막판에 몰리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지금 한창들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녹음하고 한 2, 3일 후에 올라갈 텐데 그때 되면 아마 700명을 돌파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면 제까닥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갈 때요. 보험만 장착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지혜 잔뜩 장착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이 낙곱살 진행할 때 보면 이때 제일 표정 좋아. 뭐? 이때 제일 웃고 나머지 때는 얼굴 이렇게 썩어 있는데 썩어 있다니. 지금 사실이잖아요. 뭘 썩어 있어. 내가 뭐. 그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썩어 있다고 표현하냐. 진지나 쓰세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시간입니다. 2017 미래기에는 어디 있는가? 매진되고 나서 울지 말고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얼른 가셔서 제깍제깍 신청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난 요즘 이분 보면 좀 또 우리 인이 이후에 또 내 가슴을 흔드는 바로 한 분이 계세요. 네,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요즘 너무 멋있으세요. 잘 뽑았어. 잘 뽑았어. 아니 근데 우리 내가 그랬잖아. 우리 낙곱살 방송에서. 뭐라고? 아니 그냥 관료 출신이나 뭐 대도 안 한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그 국토교통위 또는 국토교통부와 끈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사람이 훨씬 낫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요, 김현미 장관님, 지금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엊그저께 그 부동산 관련된 브리핑을 하시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전혀 좀 그 예전에 취임사 이야기하는 거죠? 네? 취임사? 네네네네. 김현미 장관 취임사.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취임사를 6월 23일 날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기존의 뭐 기득권 언론들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 상승세는 그래서 정상적인 현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늘 하는데. 그 논리를 펼쳤었잖아요. 근데 김현미 장관이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죠. 이게 다주택 투기에 의해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뭐 이걸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방이다. 진단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직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라는 식으로 따끔하게 이제 경고를 했죠. 그다음에 또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이 표현이었어요.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번 대책은 6.19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잖아요. 약간의 그 투기하시는 분들은 뜨끔하시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어머. 내가 늘 하던 말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이 우리 방송을 듣고 요거 받았으면서 요 얘기해야 되겠다. 설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이분이 않겠죠? 내 패친이고 이거 내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분이야. 내가 이야기 안 했나? 야, 사람이 욕을 많이 먹더니 좀 이상해졌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게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다른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높이에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장착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왜 이 양반이라 그래요? 아 이분은 듣는 양반 기분 나쁘네요. 이 양반은 그런가? 네네네. 아 이분은 뭐 네네네. 존경하는 양반이 존경하는 의미도 있어. 그래? 인정하시는 건가요? 자기 쌍놈이라고? 이분이 진짜 에이씨 이 양반이 진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양반. 그러니까 이 양반 이럴 때는 존경하는 뜻이 전혀 없지. 네. 근데요, 나중에 김현미 장관 욕하는 분들 혹시 네. 김현미는 선대인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에이 제 아바타기는요. 그분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는 분인데 뭐 제가 선대인 아바타입니까? 이거 하라고 또 아바타 믿고 와.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김현미 장관의 방송 아바타가 돼서 하여튼 이분이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하겠다. 또 뭐 공공임대주택 특히 청년 신혼부부 위한 그런 맞춤형 뭐 공공임대주택 많이 보급하겠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 도입해서 세입자 권리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했고요. 그다음에 또 되게 상쾌했던 게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줄을 화장실에서 서면 되지. 왜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조직에서 잘 보이려고. 자 그리고 저는 이 양반 이분 그리고 저는 저 김현미 장관 첫 행보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첫 행보가 뭐였냐? 새빵 찾아가는. 그렇죠. 이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 또는 뭐 예전 건설교통부 장관들이 취임하고 나서 누구를 만났느냐. 다 건설업자들 만났어요. 다 건설업자들 만나서 무슨 뭐 규제 풀겠다, 무슨 뭐 부양책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 맨날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낙고살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발 진짜 국민들이 정책의 첫 대상인데 그러면 장관이 되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 먼저 만나는 그런 장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내 소원이 실현됐잖아. 그래서 지금 또 그 얘기 하는 거네 지금. 뭐, 아니 제가 선대인의 아바타 믿고 와! 내가 방송 아바타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이 주택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상당히 있는 분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실 뭐 기득권 언론들의 반발 이미 뭐 기득권 언론들이 줄창 김현미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의 이제 그 원인으로 이 다주택 투기를 드니까 주택 공급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엄청 또 막 씹어대더라고요. 씹어대더라고. 그런 반발도 만만치 않고 또 조직 내에서 국토교통부 그 관료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보타주 이런 걸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상당한 의지와 소신이 있고 또 실행력도 있는 분이어서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미 장관님 저희 낙곱살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네네네. 화이팅도 화이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팩트는 또 정확하게 하나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또 뭐 있나요? 팩트 체크 좀 그 해주시나요? 김현미 장관이 이제 저 다주택 투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주택 투기가 늘어난 근거로 4채 이상, 5채 이상 이렇게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 또 29세 이하의 그런 주택 매입자들이 이제 대폭 늘었다라는 걸 이제 근거로 해서 다주택 투기가 되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비율로 보면 되게 크게 늘어난 거에 맞는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니까 뭐 밖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취임사에서는 이제 비율만 이야기하고 숫자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숫자를 뜯어보니까 사실은 전체 거래자 수에 비하면 사실은 늘어난 폭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투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또 이게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투자냐 또는 투기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을 한 채 살 때 부채를 얼마나 동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연구소가 지난해 경향신문하고 같이 이제 조사를 해서 보니까 지난해 이제 재건축 단지 중에 되게 극성이었던 네. 서울 강남의 개포주공 3단지 아파트를 등기부등본 다 떼서 이제 부채 실태를 조사해 봤거든요. 네. 그 당시 주택 거래자의 74%가 빚을 내서 집을 샀었어요. 그리고 평균 부채액이 거의 4억 원 가까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그냥 또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재건축 대상지였기 때문에 그때는 허물었을 때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아파트는 다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전월세 낀 비율이 90%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좋게 말해서 투자지만 사실 투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엄청난 부채를 동원한다는 거. 그리고 그 양상이 사실은 뭐 올해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 그냥 사람들이 정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그냥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빚이 왜 늘어나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조장한 투기 조장책 때문에 부채를 이빨 땡겨서 지금 집을 사고 있는 형태다. 그러면서 투기 조장 정책을 투기 억제책으로 이렇게 바꿔가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그런 저는 의지는 뭐 분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낙곱살에서 네, 앞으로 우리 김현미 장관님의 활약 지켜보고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멈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현재 건설 중인 곳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탈원전, 탈핵 시대로의 출발을 선언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연구 정지를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가격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설령이 지난 세월호에 빗대며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도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발전소도 새로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과 해상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 산업을 키워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놓고 전력 수급 차질과 전기료 인상, 막대한 폐쇄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나는 꼽살이다 제157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용어 참 많이 씁니다. 뭐 핵꿀잼, 핵사이다. 제가 또 그 손 소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핵노잼. 진짜로? 핵존못. 나 지금 반응을 하고 싶은데 핵 전못은 뭐야? 어? 몰라? 존못 몰라? 뭔데? 너무 생겼다. 핵존못. 이거 지금 내 표정 사진 좀 찍어놔요. 이거 청취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돼. 네. 제가요. 네. 정말 분노에 찬 레이저 강선을 지금 각현나를 향해 쐈으니까. 아유 여러분 많이 웃으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내가 정말 의의가 네. 없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존못에서 핵 더 붙이니까 더 재밌잖아요.
자, 네. 근데 이게 재밌냐? 근데 이 핵을 붙이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다. 뭐 정말 뭐 좀 진짜 막 이거 뭐 최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핵을 붙이고 있는데 자, 근데 사실 핵 이거 말로는 저희가 붙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요즘 북한이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 이 핵폭탄처럼 이 정말 무시한 것도 있지만요. 이 원자력 발전, 뭐 핵 발전, 이것도 참 불안한 겁니다. 네, 이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 대지진 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었잖아요. 야, 그 이후로 뭐 일본 여행 못 가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고 뭐 일본산 식품은 먹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여전히 꽤 많으신데요.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여러 곳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작년에 일어난 경주 지진 이후로 국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에 열린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요. 자,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하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후로 탈핵에 관해서 굉장히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 자, 오늘 낙곱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이 가진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전기와 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낙곱살을 찾아주신 게스트가 계십니다.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근데 활동가 그러니까 좀 밋밋한데 뭐 직함 없으세요? 그냥 활동가입니다. 그냥요? 예, 예. 저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예. 이런 뭐 단체 안에서 활동가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 이건 직함이 아니지. 그럼 뭐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액티비스트라는 예. 거잖아. 그냥 활동가? 예, 예. 오. 나도 활동가요, 그러니까. 그냥 평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회사로 평사원. 치면. 예. 그러면 그렇죠. 선대인 활동가? 그러니까 당신도 활동은 하잖아. 난 소장, 곽 소장. 그러니까 당신은 근데 물론 술꾼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만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핵 좀 못. 핵술꾼. 네. 활동가님. 당신 앞에는 핵술꾼보다는 개술꾼이 낫겠다. 와. 그럼 내가 개 좀 못 해드려요? 좋아. 난 괜찮아. 어차피 네. 나는 전모도 아닌 거 다 알기 때문에. 미치겠네 지금. 작가님 괜찮으세요? 지금 진행. 살에 걸리셨어 지금 저분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네네. 자, 진행합시다. 네, 녹색연합은 뭐 저는 이제 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또 청취자분들 위해서. 네. 예, 예.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백두대간이라고. 백두대간. 네. 들어봤죠. 백두산부터 질산까지 네. 하나의 산줄로 이어졌다. 백두대간 보존운동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생태 보호운동, 야생동 보호운동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고 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에너지 문제, 그래서 네. 탈핵, 뭐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사무국장 하셨다면서요? 예. 예. 전에 직함은 사용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다시 사무처장에 하다가 활동가로 내려왔으니까. 사무처장. 전 사무처장 이렇게는 아니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재철 예. 그분도 사무처장 아니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국장. 국장을 하셨어요? 지금 전문위원. 그래요? 지금도 백두대간 고국수를 누비고 있습니다. 네, 처장이 국장보다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왜 묻는 거야 지금? 아니? 그래서 뭐 지금 친구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 아는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머 근데 활동가님 예. 녹색 연합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옷도 녹색 티셔츠 입고 네. 오셨네요. 일부러 너무 이렇게 더워서. 하시나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네네네. 그렇구나. 자 그럼 일단 윤 활동가님. 예. 네 활동가님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아니 뭐 눈물까지는 감회가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녹색연합에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이제 자기는 유학 가면서 저보고 녹색연합에서 좀 활동 좀 해보라고 했던 데가 2000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반핵 운동으로 사실 한국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탈핵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핵 운동 이렇게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약간 기후 변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전이 네. 되게 주목받던 시기여서 네네. 뭐 활동가들은 사실은 환경운동가들은 되게 의무감으로 네. 오늘도 꼬라박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네. 꼬라박겠다. 아 예. 와닿네. 우리 이런 표현 좋아하거든요. 네. 꼬라박겠다. 네. 네. 그렇게 운동을 했던 되게 암울했던 시절. 핵 암울했던. 네. 조용하세요, 핵존모 씨. 이게- 네, 네. 이게 초보들이 말 배우는 방식이잖아.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기. 그렇지. 반복 네네. 학습. 네, 그렇게 핵 암울했던 시기를 핵 지났. 암울. 네네. 났고 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온전 되게 위험하다. 네, 이웃 네. 일본을 보니까 네. 우리나라 온전 되게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아니 되게 각성했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네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6월 19일 날 탈핵시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환경운동가들 몇몇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몇몇의 탈핵 운동이다라고 폄하를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사실은 한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사실은 탈핵을 꿈꾸기 시작을 해서 네. 머지않아 정말 탈핵이 실현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아, 네네. 아니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탈핵을 선언하셨으면 이미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근데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지금도 사실은 이제 네. 원전을 찬성하는 핵산업계 사람들이 네. 막 안 된다, 전기요금 폭탄이다, 뭐 네, 그렇죠. 전기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넘어가요.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네.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네. 그 팩트 체크 네.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건설 마피아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 원전 마피아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오늘 좀 해보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친척 일가들이 다 부산 경상도 그쪽에 살고 있거든요. 뭐 울산 기장. 근데 사실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막 늘 조마조마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탈핵 선언 이렇게 하셔가지고 전 굉장히 좀 기뻤거든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선언을 기뻐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우려를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원전 현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활동가님,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총 몇 개고 대략 여기서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나요? 지난 6월 19일로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국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25기가 가동이 됐었는데 이제 고리 1호기가 폐쇄되면서 24기가 지금 가동 중이고요. 네. 그 설비 기준으로 이제 설비 기준으로는 10만 5,866 메가와트. 이게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 발전 설비거든. 뭐 석탄, 화력, 가스 다 합쳐서 10만 5,886 메가와트인데 이 중에 21.8%인 23,116 메가와트를 원전이 그거 차지하고 외우세요? 있고요. 아니 써놨습니다. 아니 나 좀 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쏘긴 하셨는데 안 보고 읽으셨어. 그러니까 내 눈을 정확하게 어. 보시면서 이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1.8%. 그게 이제 네. 발전 설비 기준인 거고요. 네. 발전 용량 기준으로 하면은 용량 기준으로 하면요. 52만 8,348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52만 8,837 기가와트 아워. 네. 이 중에서 네. 한 31% 정도인 16만 2,175 기가와트 아워를 네. 원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30%를 네, 원전이 그렇네. 담당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막 숫자를 막 읊어댔어. 나는 이렇게 그거 막 했더니 안 되거든. 나는 정치자들이 이런 숫자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막 이런 거지. 당신들 이런 숫자 들어봤어? 막 이러면서 딱 했는데 핵 잘난 아씨, 척했네. 아니요. 그만하세요. 네. 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설비 기준으로 21%, 그 다음에 발전 용량 기준으로 31%를 지금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설비 네. 기준으로 그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용량으로는 설비-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되는 전기 중에 30%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는 설비는 그러니까 화력도 있고 석탄화력도 있고 예, 예. 가스도 있고 이런 이제 발전소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네. 그 발전소들이 다 풀로 가동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원전이나 석탄 화력은 기저 발전이라고 해서 풀로 가동을 하는데 네. 가스나 이런 데는 되게 이제 발전율 자체가 그 가동률 자체가 되게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발전 설비하고 실제 가동에서 어느 정도 네. 생산량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원전은 20%의
설비 네. 용량이 있지만은 네. 실제 발전량은 30% 정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원전 설비 용량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의 설비로는 한 20%를 차지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은 풀 가동하기 예. 때문에 완전 더 많이. 예. 그래서 실제 지금 30%. 발전 용량은 더 높아서 30%, 예. 31%. 그렇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정말 풀 가동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라고요? 예. 이 팩트입니까? 예, 팩트입니다. 어머 원전 밀집도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길래 단위 면적당 얼마나 발전 시설이 있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빼곡히 완전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 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프랑스가 대략 이제 제곱킬로미터당 103 정도, 103kW 정도인 거고, 이웃 일본이 177.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231kW. 네, 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요 굉장히 궁금한 게 왜 우리 일가 친척들이 모여 있는 부산권이 이렇게 모여 있나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예,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부산이 제2의 그렇죠. 큰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1979년만 하더라도. 네. 근데 아마 이제 SOC가 좀 발전된 곳에 사실 원전이 입지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 있었던 거고 네. 서해안보다 이제 동해안에 더 밀집된 거는 이제 그 해결료를 싣고 나르려고 하면 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야 되는 거예요. 큰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네네.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서해안보다 이제 동해안이 좀 더 네. 적합했던 거고 근데 이제 초기에는 사실 원전이 되게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1985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원전 위험하구나.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원전을 우리가 사는 지역을 원전 부지 정하겠다 그러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미 들어와 있던 고리나 네. 뭐 월성이나 이런 데 이제 점점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네. 다른 데 부산, 짓지는 예,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못 가고, 못 가고. 기존에 들었었던 지역들 중심으로 다 이제 예. 모였다 이거죠. 예. 아, 오케이. 그렇군요. 자, 이번에 영구 정지가 된 고리원전 1호기 처음 가동된 게 1978년이라고요.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자,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만약에 이게 영구 정지가 되지 않았으면 가동 40년째가 되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영구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원전이 이제 속속 생겨났는데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핵 폐기물 문제 때문에 참여정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다시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일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경주 지진. 네, 굉장히 경주 일대에 계셨던 이 주민분들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진짜 저도 그랬는데 자, 사실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 이웃 일본보다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경주 지진을 겪으면서 그쪽에 또 완전히 원전이 밀집돼 있으니까 게다가 핵 폐기장도 경주에 또 짓는다고 하던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감이 커진 거겠죠. 게다가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또 그 결과를 아니까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어떤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위험 행위를 안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네. 자전거를 타는데 안 넘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도 다 웃죠. 네. 난 자전거를 안 타니까 안 넘어져. 그러면 맞아. 네.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원전이 가동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언젠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IAEA라고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네. 최대 사고 등급을 7등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7등급 사고가 2번이나 벌써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원전이 처음 가동된 나라가 영국이고 거기 이제 그 콜드홀이라는 원전이 처음 가동된 원전이거든요. 그게 1956년 네. 가동이 됐습니다. 한 60년 정도 지난 네. 거죠. 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은 10만 년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10만 년은 고사하고 지금 몇십 년 만에 60년 만에 2번이나 했으니까. 그것도 그 네. 결과는 너무너무 엄청난 네. 피해를 입혔고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체르노빌 지금 사람 들어갈 수 없고 그렇죠. 후쿠시마 그 20km 거기서도 내에도 살 사실 수 사람이 없고. 살 수 없고 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원전은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누가 그렇죠. 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는 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때 그 경주 지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일부 원전이 활성 단층 위에 존재한다. 이 얘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활성 단층이니까 뭔가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뭔가의 단층인 것 같은데, 자, 이게 뭔지 조금 살짝 언급해 주신다면. 네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이 활성 단층이라는 건 어쨌든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던 그리고 네. 그래서 미래에도 운동할 수 있는 단층을 활성 단층 가능성이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네. 그래서 경상북도 일대에 이제 활성 단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낙동강 하구에 을숙도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네, 네. 울진까지 약 네. 200km가 양산 단층이라는 활성 단층대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을숙도부터 울진까지라고 하면은 고려원전 있죠. 네. 월성원전 있죠. 울진원전까지. 어머나. 네. 그 일대 사실은 우리나라도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 문제가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어우, 저는 막 생각만 해도 지금 끔찍한 소름이 일이죠. 끼치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데, 그러면 활성 단층인 이 양산 단층에 이 아까 원전 쭉 이렇게 이름 얘기해 주셨는데, 이 활성 단층에서 정말 뭐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후쿠시마 그 사태와 같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아, 그러면요.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설령 우리나라에서 그런 큰 지진이 난다 해도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태 안 일어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동일본 대지진은 사실 쓰나미 피해가 더 컸는데 바로 앞이 태평양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큰 쓰나미가 올 확률이 그닥 없다, 낮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의 쓰나미가 우리나라 덮칠 것이다라는 가능성 매우 낮은 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원전이라는 것들을 지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겠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도 높은 지진에 대한 대비도 했었고 쓰나미에 대한 대비도 했었어요. 근데 쓰나미와 지진이 함께 올 거라는 대비는 못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끔찍한 사고까지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위치상으로는 쓰나미 피해가 적을지 모르나 하지만 또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또 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의 원전, 일본과 구조가 달라서 안전하다는 얘기. 이게 또 뭔가 싶은데요. 자,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의 원전이 대부분 가압 경수로인데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 경수로다.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가 이 폭발하고 녹아내린 이유가 그 쓰나미로 전기가 끊어져서 원자로를 냉각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 가압 경수로는 전기가 끊어져도 냉각할 방법이 있고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도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수소 폭발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냉각이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져도 할수 냉각이 있다. 가능하다. 진짜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주구장창 가능한 건 아닌 거고요. 예, 일정 시간 동안 3일이면 3일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3일 이후에도 사실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수소 폭발 가능성도 낮다. 예, 예.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이게 수소 포집 장치가 있어서 수소 폭발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그 포집 장치가 그러니까 원활하게 작동했을 때라는 가정에 뭐든지 포집 장치요? 예, 그러니까 수소를 포집해서 이렇게 수소가 차서 그것든지 폭발한다고 보는 건데 그러지 네. 않고 수소를 이제 그러니까 밖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예, 포집한다. 예, 네. 안에서 그러니까 원자로 안에 있다가 이게 분열이 되면서 이렇게 펑 펑 터지는 네. 건데 네. 그러지 않고 안에 이제 기계 안에 가둬놓겠다라는 이제 장치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완벽하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가능한 거고 네. 하나라도 시나리오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은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뭐 자연재해를 뭐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예상하고 지금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영어로는 fat-tail이라고 그러는데요. 패테일. fat-tail. 이제 꼬리가 두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되게 그 이렇게 빈도가 낮지만 그 한번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충격이 되게 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사실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것도 그런 식의 뭐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건 한번 발생하면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 금융 시스템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후쿠시마 원전 이제 폭발 사고처럼 이제 이런 굉장히 큰 환경적인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정규 분포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이 빈도가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 아까 이제 윤 활동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원전이 뭐 10만 년에 한 번 정도 사고 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지만 60년 만에 이미 2번의 큰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되게 꼬리,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되게 좁다는 거예요. 발생 빈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대비를 안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뭐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뭐 이렇게 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고들을 충분히 다 막지 못한다는 거고. 근데 이런 사고들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최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면 이게 정말 엄청난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불씨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네. 자, 활동가님. 예. 근데요, 그 이런 녹색 연합 뭐 이런 환경 단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오해받는 부분도 많으시죠. 뭐. 예, 그렇죠. 막 맨날 반대한다. 뭐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뭐 조장한다. 뭐 이런 뭐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 예. 좀 어떠세요? 탈핵 운동, 반핵 운동도 사실은 꽤 역사가 깊어요. 한 30년, 40년이 된 거니까. 예. 최열 예. 전 총장이 사실은 예. 이 승부자 아니신가요? 그쵸. 이 부분에서.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약간 과도하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제 비가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성비이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 휴교령을 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탈핵 운동가들은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정말로 심각하게 방사성이 오염이 됐으면 휴교령 하루는 내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계속 가면 안 네. 되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이렇게 뭔가 과도하게 공포를 주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어느 이제 환경운동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런 건 오히려 이제 수구 세력들이 뭐 종북, 네. 뭐 공산주의 이러면서 이제 예. 되게 오히려 더 공포 정치, 애도하는. 이런 과도한 그러니까 공포에 떨게 원래 함으로써. 환경 운동가들이 하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 사람들이 굉장히 막 개파가고 또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매도당하는 거죠. 매도해서 오히려 이제 쉽게 공격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또 저 네. 같은 또 사람들은 이런 그 녹색 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또 생각하거든요. 이는 주겸으로 닦겠지? 그렇겠지?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감고 샤워는 물로만 할 거야. 아니야 샤워도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물론 아니에요. 이제 환경운동 아닌 분들도 사실 이제 머리를 샴푸 안 쓰고 깎는 사람 노부족이라고 꽤 많이 있는데 노부족, 예.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고기도 좋아하고 사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사람마다 사람마다 네. 달라요? 다른 거죠. 저하고 비슷하게 이마가 약간 까지신 것 같기도 한데 그 혹시 샴푸는 어떤 거? 어떻게 하시죠? 탈모 샴푸? 탈모 샴푸 쓰세요? 탈모 샴푸. 이 브랜드가 뭐예요? 아니요, 뭐 그런 것까지. 아 되게 웃기다. 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이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얘기 나올 때 또 이 얘기가 꼭 나옵니다. 바로 원전 마피아. 네, 마피아면은 우리 그 이탈리아 깽단이잖아요. 빵야 빵야. 뿅. 네. 그렇죠. 근데 그럼 마피아 또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물론 이제 또 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충 알겠지만 또 원전 마피아면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왜 원전 마피아라고 부르나요? 이분들 범죄 집단인가요? 제가 사실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조금 이렇게 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계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원전 마피아라고 딱 부를 수는 없고요. 되게 이제 헌신적으로 사실은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하죠. 예. 네. 실제 이제 네. 그 어떤 단체든 간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들 있죠. 똘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전을 건설하는 이제 건설업계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원전 운영하는 한손 사람들이 네. 있는 거고 네. 또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 거고 네. 또 이제 공무원들도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지금도 원자력이 답인 것인지 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 네. 그러면서 더 나은 답이 무엇인지를 찾자라고 네. 이야기하지 않고 원전만이 답이야. 네. 너희들은 라고. 다 틀렸어라고 네. 얘기하면서 똘똘 뭉쳐서 이제 하나의 개파 카르텔을 형성하면 이제 그들이 바로 원전 마피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자신만의 소신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상황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산업이 이미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돈이 흘러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득권 구조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 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국민 대다수를 위한 뭐 객관적인 연구를 거쳐서 나는 소신상으로 뭐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뭐 우리가 이제 뭐 원전 마피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부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해관계로 뭉쳐 있는 분들이 사실 있다. 예, 그게 네. 건설 마피아처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원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거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인데요. 자, 이 여기서 그동안 참 말이 많았습니다. 네, 서류 위조 뭐 해서 부품 납품 같은 뭐 부정부패. 네, 2014년에 부사장이 뇌물죄로 구속된 사태까지 있었는데요. 자, 같은 해 이 해킹을 당해서 원자력 도면까지 다 털렸습니다. 자, 인터넷에 무슨 기밀 자료가 막 공개되고 이게 뭐 뭔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위험한 원전을 과연 이런 조직에 맡겨도 되나? 이런 좀 회의감도 들더라고요. 자, 이 정부나 공기업의 이 원전 마피아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나요?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몇 차례 있었는데 1999년에 네. 도둑 영접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무슨 영접이요? 도둑 용접. 그러니까 원래 설계 도면에 도둑 용접. 네. 네네. 원래 이제 설계 도면에 따라서 용접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예방 이제 정비기관에서 이제 운전 가동 멈추고 어디 이제 망가진 곳은 없는 건지 이제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 도면과 다른 곳에 용접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 원전과 같은 위험 시설이 당연히 이제 설계 도면대로 지어질 네.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그게 내부 고발로 사실은 세상에 네. 밝혀졌어요. 근데 네. 이런 게 되게 흐지부지 무마되었던 거죠. 네네. 또 다른 사건은 이제 그 울진 이제 원전 4호기가 이제 그 냉각관들이 약간 이제 손상됐던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재질로 쓴 것이 인코넬 600이라는 재질을 썼습니다. 이제 금속 재질인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사실은 환경단체들이 인코넬 재질 600은 되게 문제 있는 재질이다. 네. 다른 나라는 다 인코넬 690 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불구하고 사실은 인코넬 600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안전보다는 이윤을 위해서 작동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영향력은 대단히 막강해서 그 2012년인가 이제 고리 1호기가 전체 이제 블랙아웃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실험하고 가동을 중단하고 사실은 이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외부 전기를 다 끊었는데 비생 디젤 발전기마저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도 사실은 은폐돼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예. 진짜. 잘못하면 되게 끔찍한 사고로까지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게 다 감춰진 것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마피아의 세력들이 사실은 이 정보를 차단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사고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데 그 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또 숨기고 은폐하고 좀 답답하고 네 안타까운데요. 자, 나는 꼽살이다 157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곧 이어서 계속되는 낙곱살 157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